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지 투자 유의사항 22번째 경매 법사 가격을 믿을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또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최저 입찰 금액을 결정할 때 법사 가격을 근거로 하는데 이 법사 가격은 시세를 반영한 것이지만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건축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변의 비교 사례도 있고 또 건물의 수익 분석도 가능하며 원가 분석법 등을 이용해서 비교적 시세를 찾기가 쉽지만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토지 가격은 이런 감정 평가 기준들이 없어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녹지 및 비도시 지역에 부동산 감정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에게는 큰 손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국토를 100으로 봤을 때 도시지역이 16, 비도시지역이 84%이고 도시지역 중에서도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주상공은 4%이고 녹지지역은 12%입니다. 그러니까 녹지 및 비도시지역은 즉 건축물이 없거나 드물게 있는 토지는 국토의 96%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국토면적의 4%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비도시 지역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서 정한 토지의 용도가 별 차이가 없으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감평사들은 토지를 감정함에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침조차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계획관리지역이죠, 이곳은. 그런데 그 옆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중로 3류 접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감평사들은 계획관리지역과 중도 3류를 가지고 감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크게 잘못한 것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문화시설이라는 것을 놓치면 감정이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고 지구단위 계획 지침은 그 지구단위 계획이 소재하는 구역이 소재하는 지자체 공보란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운받아 볼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이천의 도자예술촌, 예수파크라고 합니다. 예술촌은 총 면적 12만 3천 평 중 절반 정도인 6만 평에는 주거용지로서 220개 예술인 건축물이 있고 1만 평은 상업용지로서 약 9% 정도 되는 상업용지로서 그곳에는 음식점, 호텔 이런 것들이 지어질 수 있으며 나머지 약 5만 평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평사들은 국토계획법의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또 주변에 거래된 사례 그리고 도로와 접도 상황 등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상업용지는 문화지원시설이라는 상업용지에는 근린생활에 포함된 일반 음식점은 물론 모든 판매시설이 포함되고 관광 숙박시설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관광 숙박시설인 호텔이 허용될 정도의 토지의 가치는 주거용도보다 낮으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이것은 문화시설이거든요. 실제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허용용도가 다르고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서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도 이런 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인근 거래 사례를 위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법원 경매 또는 은행 대출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주거용도와 상업용도 토지의 차이를 간략히 보면 상업용지 550번지와 주거용지 590-2번지의 건폐율은 상업용지가 60%, 주거용지가 40%, 용적률은 200%, 100%, 층수는 상업용지가 6층에서 20층까지 가능하고 주거용지는 3층입니다. 허용용도도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되고 상업용지에는 숙박까지도 가능한데 주거용지는 근린생활만, 그 중에서 예술품에 한정된 근린생활만 할 수 있어서 음식, 카페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주거용지는. 그리고 상업용지는 그런 것들이 다 허용됩니다. 그런데도 감정은 상업용지 감정은 평당 190만 원, 그리고 주거용지는 대로변에 붙었다는 이유로 평당 200만 원 넘게 감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이 경매의 법사 가격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도시지역은 개발 목적의 토지이므로 용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눠지는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는 상대적으로 비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유는 개발 목적으로 이미 개발 협의를 농지전용협의, 산지전용협의 또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인허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인허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의 제한만 있을 뿐 개발 인허가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은 원래 보전 목적의 토지이므로 개발행위 허가, 전용허가, 환경허가 등 인허가 위험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암초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인허가 위험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어떤 종류 건축물 또는 개발행위 허가가 되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용도도, 건축물 용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 허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기반시설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진입로, 상하수도 등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감평사들은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서 허가를 받았다가 불허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허가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어야만 허가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즉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이미 건축허가가 난 것은 허가되지 않은 토지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허가 리스크가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이므로 한 번 허가된 곳은
설사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시 허가를 받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번 허가받은 곳은 다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그 지상에 있는 건축 허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법제처 유권에서 간단히 하나 보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면서 경매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은 등기된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등은 살아남고, 그걸 통해서 허가를 받은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건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없어지는 권리는 경매로 인해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허가도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법제처 유권 해석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로 녹지지역과 비도시 지역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등기부가 없는 것은 보존 등기는 자유이기 때문에 없는 건 많습니다만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은 얼핏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이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무허가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축물의 태생 또는 양성화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건축물의 가치가 달라지고, 또 이 건축물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감가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비도시 지역에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을 제외한 강학상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비도시 지역이라 하는데, 비도시 지역에는 200제곱미터 그리고 2층 이하의 건축물은 2006년 5월 8일까지는 사후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농지에 건축을 하려면 면사무소에 농지 전용 신고만 하고 건축물을 지은 후에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2006년 5월 8일까지. 그때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신고를 건축물 대장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웃 경계를 침범했다거나 임야를 침범했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건축물 대장이 못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건축물 대장은 배치도에 의해서 현황도면, 경계도면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그 경계 측량을 건물 지어놓고 해봤더니 이웃을 침범했다. 자, 대법원에서도 어떤 이유로든 건물이 준공된 후에는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88년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시행돼서 농지는 73년 이전에 건축되거나 임야는 62년 이전에 건축한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양성화가 됩니다. 다만 당시 농업인이 아니었다면 전용 부담금은 지금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왜 그런 건축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공부 및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허가 불법으로 평가해서 토지의 가치를 오히려 감가하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녹지 및 비도시 지역에는 건축법 도로. 건축법 도로는 제가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만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있는 도로의 정의를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법정도로와 지정도로. 그러니까 법정도로는 도로법, 도시계획시설,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고시해서 보상하고 수용해서 만드는 그런 도로들이고, 지정도로는 건축 허가 때마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정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 도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도시 면적은 접도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을길 또는 농로로 건축 신고된 건축물이 비도시 지역에는 많은데, 이 진입로가 사유인 경우에는 분쟁도 있지만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의 접도 의무 및 지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만 있으면 허가 기준에 맞지만, 그 통로의 배타적 사용권의 포기 또는 제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결국 감정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녹지 지역 및 비도시 지역이 국토의 96%를 차지하고 수도권 중 과밀된 곳 10% 정도를 제외한 90% 이상의 면적이 비수도권인데, 이런 곳의 부동산 가치를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평가해야 균형 발전이 되고 주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경매의 법사가격 또는 은행의 대출 감정을 하는 평가사들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인허가의 중요성,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 맹지 구분 등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해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